반가워, 지영쌤이야. 이렇게 생겼어. 윤리사상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한번 시작해 볼 거고, 오늘이 개강날이야. 이제 오늘의 너희랑 윤사라는 과목이 어떻게 생겼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거고, 어떤 교재로 어떤 복습 시스템을 거쳐서 공부할지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시작할 거야. 뭐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너희를 1년 동안 책임질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지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요것 좀 소개하면서 간단히 OT만 해볼게. 자, OT. 자, 일단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 사범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법학도 부전공하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서울대 조교까지 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학력으로는 아마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왔어.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생기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대 학석박까지 다 졸업한 사람이라는 거. 박사 논문은 안 써서 박사 졸업은 못했구나. 그리고 자, 내 경력은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생활관리, 윤리화사상, 사회문화, 그리고 통합사회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 자, 대치동에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보유한 기록 등 월 3,000명까지 이렇게 수강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깨지 못한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고, EBS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원래 EBS는 공교육이잖아. 그래서 원래 나처럼 사교육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EBS에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한데, 물론 이투스의 정승재 선생님도 EBS 하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EBS에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해가지고 최우수 강사상 공로상까지, 아마 최연소 공로상까지 탔던 강사야. 그 다음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평가원 연계교재 집필을 같이 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윤리화사상이라는 과목으로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너희가 선택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 윤리화사상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전체 과목 중에 선택자 수 3의 과목이야. 1위 과목이 기존까지 계속 생활과 윤리다가 이제 작년에 사탐런의 영향으로 사회문화가 1등이야. 이 사탐런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지.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이과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과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과탐이 아닌 사탐의 유리함으로 인해서 사탐을 선택하는 현상이지. 그걸 사탐런이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그 사탐런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고 보니까 작년 수능을 봤잖아. 딱 1년 정도 사탐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과탐에 비해 사탐이 표점 백분위 받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 아, 사회탐구를 했을 때 대학 가는 게 더 유리하구나. 하물며 공대를 간다 해도, 하물며 메디컬도 일부 사탐 선택 메디컬이 가능하구나 라는 인식 때문에 사탐 선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고, 올해는 그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그 중에서 윤리화 사상, 생활과 윤리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고,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뭐 77, 75점까지 나오면서 뭐 화학, 생명과학 같은 이런 과목들이 만점 표점 69점, 70점, 66점 나올 때 사탐이 거의 표점에서 10점을 앞질러가는 과목까지 나오면서 올해는 더더욱이나 입시에서 사탐이 유리한 현상을 가져가게 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댓글도 많이 담겨. 이과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뭐 공대나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수학은 확통하고 탐구까지 사탐하는 나, 이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댓글까지 이제 달릴 정도로 올해는 사탐의 강세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아무래도 과탐이 점점 고인물 파티가 될 것 같아. 고인물 파티가 된다는 건 뭐냐면, 과탐 안 좋아하는 애들은 다 사탐으로 빠져버리고, 중하위권도 다 사탐으로 빠져버리고, 잘하는 애들만 과탐 부심을 가지고 난 이과생이니까 과탐할 거야 이러고 하다가 잘하는 애들끼리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한 문제 틀려도 막 등급에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고, 만점 받기 너무 어려운데 공부량도 사탐보다 3배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맞았을 때, 그 고생해서 3배를 더 공부해서 다 맞았을 때 표점이 사탐보다 10점이 낮아버리면 그 고생이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올해는 무조건 사탐이 맞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계속 그렇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자, 일단 윤리화사상이라는 과목의 가장 큰 장점, 숫자나 도표나 표분석이나 계산이 없어. 그래서 나는 숫자에 약하다, 나는 표분석에 약하다 이럴 때 사회문화, 한국지리, 정치와 법은 다 계산이 있거든. 제일 최고 오답률 1, 2, 3위 문제가 다 계산으로 나오는 한지, 사문, 법정 이런 문제, 정치와 법 같은 과목보다 그런 계산이 없고, 또 윤사를 공부하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비문학 잘해야 되지 않나요? 독서를 잘해야 윤사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윤사를 공부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비문학에 도움이 돼. 왜냐면 국어 영역 제시문 중에 인문사회 철학 제시문의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하고, 그 글을 읽는 스킬을 늘려주기도 해서 오히려 비문학, 논술, 면접의 배경 지식에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윤사라는 과목 자체가 윤리잖아. 생윤도 윤리잖아. 따라서 생윤, 윤사, 쌍윤이라 그러지. 그걸 함께 선택할 때 내용이 45%나 중복돼. 사실 그러니까 약간 버그지. 사회탐구가 과목이 9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생윤, 윤사 과목이 겹치는 게 45%야. 그러면 요 쌍윤을 선택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거지. 공자, 맹자, 순자, 뭐 마르크스, 칸트, 벤담 다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택자 수 2위 과목인 생윤과 이 선택자 수 3위 과목인 윤사를 같이 선택했을 때 시너지를 생각하면 쌍윤 부심을 가질 만큼 또 둘 다 워낙 등급컷이 41점, 43점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좋다. 그리고 고2, 3회, 고등학교 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도 내신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병행할 때 내신에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과목. 내신에 없는 데까지 굳이 하는 거와는 좀 달리 내신에 고2나 고3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수능 과목까지 가져가야 될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해. 단점이 있어. 윤사가 재밌어.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어. 윤사만 하는 거지. 국영수 다 안 하고 윤사만 하는 애들이 있어. 윤리 덕후들. 그러다 보니까 윤사는 항상 조금은 콘크리트 상위권이 존재하는 편이야. 그래서 한 4%의 1등급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공부량이 좀 있어. 근데 왜 그러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과목과 달리 좀 로직이 좀 있어. 이게 약간 논리의 흐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윤사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윤사만 해. 오히려 윤사는 잘 나오고 생윤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는 거지. 생윤은 약간 주제별로 따로 놀거든. 근데 윤사는 좀 서양 사상의 흐름별로 가기 때문에 좀 약간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흐름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공부량인데 생활과 윤리랑 겹치기는 하는데 생윤이랑 겹치는 것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것까지 해서 사실 생윤보다는 공부량이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나는 생윤을 12주 수업할 때는 애들이랑 농담도 해가면서 예시도 해가면서 중간중간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도 넣어가면서 12주 수업을 하는데 윤사는 진짜 빡세게 수업만 하는데 13주에 완강을 해야 되는 커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윤사가 크게 3파트로 구성돼 있어. 자, 요것만 너희가 도와줘. 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왜 애들한테 사랑을 받았냐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너희 혼자 공부하게 내버려두지 않아. 집에 가서 외워와 라고 안 하고 수업 듣고 가면 집 머릿속에 때려 박히는 그런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만 도와줘야 돼. 수업 중에 같이 외울 거니까 내가 질문할 때 중얼중얼 대답만 해줘. 그러면 그냥 중얼중얼 대답만 했는데 난 집에 가서 다 기억이 나는 효과를 내가 가져오게 해줄게.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역시 내가 물어볼 때 중얼중얼 대답만 해주면 누적 복습을 계속 해줄 거라서 그냥 수업만 들었는데 뭐야 다 기억나. 유지영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줄게. 자, 윤사는 크게 몇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3파트. 자, 윤사는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자,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이렇게 3파트야. 다시 한번 윤사는 몇 파트? 3파트야. 첫 번째가 같이 읽어줘. 뭐? 서양. 두 번째가 동양.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무슨 뭐 캐피털리즘, 내셔널리즘, 또 리버럴리즘하고 리즘이라고 붙는 그거 부분인데 사회사상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뭐 자유주의, 뭐 공산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주의로 끝나는 것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이데올로기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윤사는 크게 3파트로 이루어지고 그 3파트 중에 서양이 다시 4파트로 이루어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4개의 시계로. 그러니까 서양이 다시 몇 개로 나눠진다고? 4개로 이루어지고 동양이 크게 몇 개로 나뉘냐면 3가지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이데올로기도 다시 파트가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너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신 윤사 교과서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1단원에 그냥 러프하게 에피타이저가 들어있어서 앞으로 이런 걸 배워요 라는 게 들어있고 2단원에 동양윤리, 3단원에 서양윤리, 4단원에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내신 교과서에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가르치기는 하는데 수능용 순서를 재배치해. 왜? 동양이 더 어렵거든. 동양엔 한자가 나와. 극기복리에 존천이 거인요. 근데 그게 조금 처음에는 낯설어. 근데 동양부터 배우면 너무 1, 2주차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서 서양부터 편하게 다 끝내고 동양으로 갈 거야. 그치만 다 배우고 나면 내신 전범위를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 왜 학교 교과서랑 순서가 달라요를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재배치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뭐 서양부터 쉬운 거 끝내놓고 동양 난이도 있는 거 들어간 다음에 하면 다 배우면 내신 교과서 전범위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대답해봐. 윤사는 크게 몇 파트로 나뉜다고? 3파트. 첫 번째가 서양, 두 번째가 동양,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
서양은 다시 시대가 몇 개로 나뉜다고? 네 개야. 내가 얘기해 줄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다시. 서양은 몇 개로? 네 개로 나뉜다고. 뭐뭐뭐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개로 나뉠 거야. 자, 오늘 너희가 수업 올 때 온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오면 되는데 앞으로 교재와 노트를 가져올 거야. 자, 일단 우리의 필수 교재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렇게 민트색 교재여서 본교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부교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노트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거기에 비닐 패킹돼서 가게 될 텐데 본교재를 사면 노트가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노트는 선생님이 부탁하건대 수능 때까지 들고 다닐 노트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편한 노트 쓴다 하지 말고 이 노트로 써줘. 왜냐면 한 주제가 한 번에 쫙 정리되는 형태로 내가 일부러 기획한 노트이기 때문에 이 노트로 쓰고 선생님 저는요 막 아이패드 같은 거 필기하는 게 편한데요. 저는 갤럭시 탭 같은 거 필기하는 게 편한데 하면 그냥 복습할 때 써. 수업은 노트로 따라와줘. 그게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본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강사가 돼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선생님 복습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떤 순서로 복습해야 돼요? 하는 학생들한테 워크북 몇 쪽까지 본교재 필기 한번 보고 워크북 보고 그 다음에 진돗개 보면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 이 워크북은 개념 완성 워크북으로서 본교재를 이해하고 복습하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 반드시 봐야 되고 진돗개는 사실 물론 내가 진돗개를 키우기는 하는데 짱구짱아. 근데 진도별 기출문제로 개념 완성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정말 뭐 시중의 기출문제집은 절대로 학자 순서대로 진도별이 안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소크라테스를 배우면 소크라테스 문제까지 그 다음에 플라톤을 배우면 플라톤 문제까지 있는 이렇게 진도별 문제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최근 4개년 기출이 전부 다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4년 기출만 보면 돼. 그 이전 기출은 트렌드에 좀 뒤떨어지거나 요즘 우리의 수능에 적합지 않아서 딱 필요한 것만 담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모든 진돗개는 매주 끝날 때마다 몇 번까지인지 알려서 줄 거야. 자,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필기할 때 가급적 샤프 필기하지 말고 1년 내내 봐야 되기 때문에 볼펜 필기하고 내가 3가지 분필을 사용해. 다 이유가 있어. 자, 이 하얀색 분필은 너희가 당연히 이제 까만색으로 적는 부분이 될 거고 필수 암기 내용은 아니고 배경 지식들과 그 다음에 이 주변의 부연 설명들이야. 노란색은 꼭 암기해야 되는 학자거나 그 학자의 주요 제시문이거나 그리고 모르면 안 되는 거라 이 노란색으로 내가 노란 분필 들게 할 때 너희는 파란색 써주면 되고 요 파란색으로 쓸 때 나 노란 분필 들면 다 파란 분필을 들면 되고 요거는 암기 사항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랑 요 노란색으로 적은 거 무조건 외울 거야. 그리고 빨간색을 적고 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온 주제거나 아니면 이 주제의 함정선지거나 그리고 제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빨간색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주제의 난이도는 여기서 조절된다 하는 게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가장 필수는 뭐냐면 노트 필기를 나랑 따라오되 그날 수업 끝나고 나서 노트 복습할 때 노란색과 빨간색을 위주로 암기하면 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 빨간색만 암기하면 암기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건 역시 수업 중에 같이 암기할 거야. 자, 이정 노트가 있는데 노트 한번 펴줘. 이 노트. 노트에 내가 편지 하나 적어놨고 노트 필기 샘플이 있어. 이 필기 샘플을 보면 여기 태양마크 있는데 옆에다가 제목 적으면 되고 사회정의이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샘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제목 적으면 되고 여기 세로줄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자, 여기 네모 있는 거는 그냥 모양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용할 게 없고 그냥 거기는 네 줄 있는 내용이야. 근데 나중에 너희가 뭐 이 줄은 정말 중요하다 할 때 체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이건 너희 개인 활용이지 여기다 내가 같이 체크하는 일은 없을 거야. 세로선이 4개가 있을 텐데 이 세로선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소제목 1번은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A, B는 세 번째 줄에 기역, 니은은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누기 위한 부호 시작점이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나랑 필기할 때 이 필기를 깔끔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돼. 제목을 적을 거야. 이를테면 고대 서양 윤리라고 내가 너희랑 적어서 자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 A는 세 번째 칸이지 A, B 기역은 네 번째 칸이지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구조 들여와서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적자 그러면 한 칸 세로선 들어와서 적으면 되고 이 필기가 깔끔하게 보일 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옆에가 뭐 모는 종이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적어주면 돼.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필기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자
자, 우리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너희한테 얘기를 해줄게.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이야. 줄여서 출눈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로서, 자, 일단 노베이스에서 시작해도 괜찮고 내신을 한번 했더라도 수능형으로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야. 고3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내신 고2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듣는 강좌야. 그래서 고2, 고3 내신 수능까지 대비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노베이스여도 다 따라올 수 있고 한 번 내신을 했어도 수능형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내용까지 다뤄서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전범위를 한번 배우고 나면 2단계가 심기일전이라고 불리는 컬인데, 이 심기 컬이는 심화 이론과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학자끼리 A to G, 뭐 서양학자, 동양학자, 이데올로기를 배우는 게 출제자의 눈이라면 심기일전은 학자별 벤 다이어그램 같이 학자별 공통점, 학자별 차이점, 순서도 문제, 이 학자에서 모두 다 예로 갔을 때 두 번째 질문에 예, 아니요로 나뉘는 이런 순서도 문제가 있어. 이런 걸 풀려면 학자들끼리 비교하는 커리가 필요한데 윤사 2단계에서는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을 다루는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주자 양명 비교하는 표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황 이이 비교하는 표를 그린다거나 칸트 벤담 비교하는 표를 그리는 거지. 개념에서는 칸트는 쭉 칸트만 배우고 벤담은 쭉 벤담만 배우거든. 그래서 이제 요 심기일전은 그걸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름방학에는 포스텝을 배우게 되는데 이 포스텝이라고 하는 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총망라하고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까지를 전부 다 OX 형태로 정리해서, 내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사회탐구 실력은 포스텝을 듣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완전 실력을 이제 집중 트레이닝하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 선배들이 가장 좋아해줬던 컬이고 내 커리 중에 제일 유명한 컬이야. 자, 4단계는 프리파이널이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출, 개념, EBS까지 다 봤는데 거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낯선 선지. 그러니까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어려운 수능에서 어떤 게 더 나올 것 같은지 예고된 내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출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제일 어려운 게 프리파이널이야. 그러니까 프리파이널은 기존에 몰랐던 걸 배우는, 그러니까 막판에 그래 지금까지 나온 건 알겠고 이제 또 뭐 나올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짧게 4주만 보는, 그래서 컬이 난이도로 치면 제일 어려운 게 프리파이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이제 샤프 모의고사랑 모의고사 형태로 너희랑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 연습하는 컬이고 우리 이제 1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면 돼. 고3 수능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풀컬이고, 만약 내가 내신만 준비한다면 1단계, 2단계까지가 내신용 컬이라고, 그러니까 내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보통 고2들은 1단계, 2단계까지 듣고 고3들은 풀컬이를 듣고 이제 이런 형태로 따라오는 편이야. 고2 중에 최상위권은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리기도 해.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으로 좀 가보면, 자,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은 12월 말에 개강해서 3월까지 진행되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13주 동안 진행되고 39강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강좌야. 우리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범위를 다 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전범위를 나랑 다 보자. 자, 우리는 현강을 매주 일요일날 오전에 만날 거고 요 내용이 매주 월요일날 인강으로 업로드가 되고 그 진돗개와 워크북 해설 강의도 인강용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투수 강의는 매주 매달 2만 원 정도에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이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그런 거 활용해서 이렇게 진돗개 워크북 들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공부 조언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 지금부터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 거야. 내가 왜 중학교 때 국영수 기초를 탄탄하게 못 쌓아가지고 지금 국영수도 너무 할 게 많고 탐구도 중학 4회 때부터 겹치는 내용도 있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얘들아. 진짜 평생 10년을 공부해야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6개월, 8개월 집중 투자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야. 그 6개월, 8개월에 풀 집중력을 가져가 준다면 모든 과목도 노베이스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탐구는 한 4개월 정도의 집중 코스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는 너희가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을 탐구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윤사 너무 재밌는데? 나 나중에 대학 갈 때 철학 부전공해볼까? 물론 철학과를 가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 철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을 할 때 이제 고대 그리스로 가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더 실용적인 과에 진학한다 할지라도 대학 가서 철학 부전공을 하고 싶다고 만들어질 정도로 내가 흥미를 갖게 해줄 테니까. 왜 나는 윤리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대학만 10몇 년을 다닌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 재미를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해. 나는 정통 윤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정말 좀 내가 편안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까지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줄게.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뭐 내가 진짜 너희한테 공부 자극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다 적어놨어. 손이 타버릴 때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치지 말 것. 내 교재에 매년 이렇게 카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인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가져야지. 내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삶을 살자가 내가 너희한테 제안하고 싶은 그러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주고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 자, 교재를 한번 보자. 우선 본교재 먼저 한번 봐줘. 본교재. 자, 본교재 내용을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봐봐. 여는 글이 있고 목차, 이 책의 구성과 활용 방법과 목차가 있어. 목차도 서양, 동양, 사회세상으로 되어 있고. 자, 10쪽 한번 봐줄래? 자, 본교재 10쪽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상단에 보니까 서양 고대 철학이라고 적혀 있어. 자, 서양은 몇 개의 시대로 나뉜다고? 4개. 뭐뭐뭐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 중에 고대 먼저 배울 거야. 고대 안에도 다시 시대가 2개로 나뉘어져. 좀 이따 계속 배울게. 고대 그리스와 고대 헬레니즘으로 나뉠 건데, 자, 여기 10쪽과 11쪽을 우리가 같이 밑줄 치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수업 중에 같이 필기를 하고 필기한 내용을 교재에서 확인할 때 그때 밑줄 칠 거야. 그러니 교재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필기로 먼저 수업한 다음 교재를 확인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2쪽, 13쪽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최근 4년간 또는 연계교재에서 기출문제 또는 연계교재에서 어떤 제시문들이 나왔었고 어떤 읽기 자료가 있었는지를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이 중에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건 수업 중에 별표를 칠 거야. 몇 번은 정말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다 읽어보되 별표를 더 자세히 보면 돼. 자, 페이지를 넘기면 14쪽, 15쪽이 있을 텐데, 자, 여기 14쪽, 15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독특하게도 문제 선지 아래에 밑줄이 있지. 나는 필기를 엄청 중시하는 필기 덕후야. 그래서 같이 문제 풀고 그 문제 아래 그 선지 해설을 같이 적을 거야. 근데 문제는 실제 수능 시험 문제에는 그러니까 제시문도 보면 제시문에 이 갑과 을의 발음 밑에 빈줄 있지. 거기 필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 문제에는 빈줄이 없잖아. 그리고 너희가 나랑 수업 들으면서 같이 적으면 이걸 복습하고 싶어도 다 적혀 있잖아. 그래서 한 장 뒤로 넘기면 16쪽, 17쪽을 봐봐. 그 문제가 실제 수능에 나오는 형태의 또 풀 문제, 또 풀어보자의 줄임말이야. 복습 문제가 있고 이제 집에 가면 복습을 이걸로 할 거야. 그 아래 그 문제에 대한 해설과 정답률이 있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이 몇 %였다, 정답이 뭐다, 선지의 해설이 뭐다. 그럼 내가 너희랑 수업 중에 설명도 해주지만 너희는 이거 복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되지. 자, 그리고 부교재를 봐봐. 워크북, 부교재, 워크북. 거기 1주차를 보면 오케이. 그 워크북 1주차에 자, 일단 워크북은 크게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빈칸 채우기, 학자별 제시문 연습, 그 다음에 실력 점검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6쪽, 7쪽을 볼래? 자, 6쪽, 7쪽은 이거야. 선생님 한번 볼래? 너희가 아무리 교과서가 있고 아니면 인간 교재가 있어도 또는 현강 교재가 있어도 혼자 잘 안 보게 되잖아.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요 빈칸만 채워도 주요 키워드는 있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면서 너희가 한 번은 적어보면 내신 교과서 읽듯이 또는 그냥 수능 특강 읽듯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요거 채우는 공간이야. 요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복습할 때 해줘. 내가 페이지 알려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12쪽, 13쪽을 가보면 12쪽, 13쪽. 자, 여기는 최근 4년간 이 주제에 대해서 나왔던 학자들을 내가 다루고 있는데 이 학자들은 이건 내가 조언하는데 불투명한 자 같은 걸로 옆에 학자 이름 가려놓고서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한 번 더 가서 17쪽, 18쪽 한 번만, 18쪽, 19쪽 한 번 봐줘. 자, 18쪽, 19쪽은 아까 우리가 제시문 연습했잖아. 기출 제시문. 물론 평가원 기출들이야. 그 제시문을 연습했던 학자를 내가 실제 풀 수 있는지가 18쪽에 퀴즈로 있고 제시문 연습. 그 다음에 19쪽에 요 주제에 대해서 최근 나왔던 기출문제를 OX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제?
다음 주 시작할 때 복습 테스트를 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해와야 이 중에 내가 이게 발췌하고 다른 데서 선지 내가지고 너희한테 복태를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인강에서는 너희가 직접 풀어보고 채점하면 되고 요런 구조가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뭐가 있냐면 진돗개로 좀 가자. 너의 빛나는 성공을 믿어라고 하는 이 진돗개 교재가 있을 거야. 진돗개 교재. 자, 이 진돗개 교재에서 한번 보면 자, 역시 컨텐츠는 서양, 동양, 사회 순으로 돼 있지. 왜냐면 다른 교재들은 동양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진도가 서양부터니까. 진돗개 교재에서 1주제로 가보면 서양 고대 그리스 사상 해가지고 보면 문항번호에 옆에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까지 뭐 이러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내가 몇 번까지가 이번 주 진도다라고 알려주면 그걸 풀어주면 되는데 진돗개 문제도 보면 10쪽, 11쪽. 자, 10쪽과 11쪽에 여기 있는 이론과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시 12쪽, 13쪽을 봐봐. 12쪽, 13쪽에도 그 문제 또 풀과 해설이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용도라 나는 약간 이런 거지. 너희가 만약에 겨울방학이 시작했다면 겨울방학이 앞에 걸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학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뒤에 거 또 풀로 쫙 풀고 이런 식으로 두 바퀴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공부하면 두 세트의 기출문제집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게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인터넷 강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애들이 선생님 교재 문제 너무 좋아서 또 풀어보고 싶은데 한 권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더 산다고? 복습 문제를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내 모든 교재는 다 복습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다못해 여름방학에 포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OX 커리가 있거든. 그것도 수업 중에 같이 하잖아. 그럼 깨끗하게 다시 풀어볼 수 있는 세트가 하나 더 들어있는 형태야. 그렇게 항상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됐으면 이제 노트만 펴주면 돼. 노트로 펴줘. 자, 노트 필기 들어가기 전에 나랑 요것만 한번 내가 지금 요 전자칠판으로 적는 건 너희는 안 따라 적어도 되고 내가 필기할 때 이것만 하나 얘기해 줄게. 내 필기량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말을 받아 적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적는 것만 따라와줘. 그 다음 내가 하는 모든 필기는 전부 다 기출 표현이야. 즉 내가 너희랑 필기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출 선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서 여기 있는 모든 선지는 평가원이 썼던 선지로 필기할 거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 수업 중에 내가 너희랑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설명해야 되는 건 필기 공간에 잠깐 빠져서 저쪽 가서 설명할 거야. 저건 그냥 부연 설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너희랑 오늘 나랑 배우게 될 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야. 자, 이 윤사라는 과목은 크게 몇 파트로 나눠진다고? 세 파트로 나뉘어져. 서양,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진다고. 자, 일단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 이건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다시 여러 번 얘기할 거야. 자, 서양 문제가 8문제, 동양 문제가 8문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4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서양에서 8문제, 동양에서 8문제, 이데올로기가 4문제가 나오고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서양의 근대 파트에서 동양의 유교 파트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흘려드려도 괜찮아. 서양은 8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4파트로 나뉘어져. 뭐뭐로 나뉜다고? 고대, 중세, 그 다음 근대, 그 다음 현대로. 자, 우리는 각각의 학자들을 만나게 될 거고 고대에는 다시 시기가 2개로 나뉘어질 거야. 너희도 혼자 그냥 백집 펴놓고 이걸 너희가 적을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 그럼 윤사는 절대 안 까먹어. 매주 이 마인드맵을 그릴 거고 고대는 다시 시대가 몇 개로 나뉜다고? 2개로 나뉘어. 자,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으로 나뉘어. 자, 고대 그리스에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가 헬레니즘에는 스토아, 에피쿠로스 같은 학자가 나올 건데 지금은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 고대 그리스 앞부분을 배울 거고 다음 주는 고대 그리스 뒷부분을 배울 거야. 거기서 시험 문제는 2문제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배울 파트는 수능 문제로 치면 한 문제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오늘 필기한 거 중에서 수능 문제로 4문제가 나온다 하는 주도 있을 거야. 그렇게 알면 되고 오늘은 그냥 편안한 에피타이저 같은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수능으로 보면 20문제 중에 한 8위, 9위 정도 하는 문제라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최고답률 5위 안에 드는 건 아닌 그냥 무난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볼래? 나랑. 윤사는 크게 몇 파트로 나뉘고 3파트. 어디로 나뉜다?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로 나온다. 자, 그 중에서 서양은 다시 시대가 4개로 나뉘는데 뭐로 나뉜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자, 고대는 다시 고대 무슨 스와 무슨 즘으로 나뉜다? 그리스와 헬레니즘으로 나뉜다. 한 번만 더 해줘. 윤사는 몇 파트? 3파트.
서양, 동양, 이데올로기. 자, 서양은 다시 네 시대로 나뉘는데 뭐뭐뭐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선생님 왜 중세만 중대가 아니라 중세예요? 뭐 그런 약속이지. 중세라는 시대가 되게 독특하거든. 그 어떤 철학의 암흑기였던 다크에이지 천년을 따로 부르는 게 중세라는 표현이야. 중대라는 표현은 없어. 자, 그 다음 고대는 다시 두 가지 시기로 나뉘어. 무슨 스와 무슨 즘? 그리스와 헬레니즘. 오늘 고대 그리스의 전반부를 배울 거야.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야. 어차피 자주 배울 거라 걱정하지 마. 필기 노트는 나랑 같이 펜 3개는 준비했지. 자,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배울 거야. 자, 서양 마크 옆에다가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1 이렇게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1. 자, 옆에다가 노란색, 너희는 파란 펜이지? 옆에 같은 제목 안에 자연 철학과 소피스트를 적을게. 자연 철학과 소피스트.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자연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고민하는 철학을 자연 철학이라 그래. 그거 먼저. 자, 노란색 등김에 제목 1번도 자연 철학이라고 노란색으로 첫 번째 세로선에 1 적고 자연 철학 적어줘. 자, 자연 철학은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고 다른 문제에 그냥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 비중이 매우 적어. 여기서도 한 3-4줄밖에 안 적을 거고. 이 배경 지식은 근데 알아두면 좋아. 자, 너희 있잖아. 엄청 배고플 때, 진짜 너무 배고플 때 공부 돼? 안 돼? 안 되지. 이를테면 너희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어. 무슨 이유에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먹고 오후 5시까지 쫄쫄 굶은 거야. 근데 갑자기 수학에 삼각함수를 풀어야 돼. 코사인, 사인 뭐 이런 거 해야 돼. 공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인류 역사상 항상 풍족하게 살았던 건 아니잖아. 항상 먹고 사는 게 없고 항상 배고프고 굶주릴 때 철학을 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렵지. 그때만 해도 대형 철학자가 아직 나오기 전. 그냥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시기야. 그때는 사람들이 뭐가 되게 무섭냐면 폭풍, 태풍, 지진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니까. 지금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자연을 가지고 뭐 태양열 발전을 하기도 하고 지열 발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 강우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보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학의 관심도 뭐였냐면 저런 무시무시한 자연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연을 구성하는 근본은 뭐지? 자연이라는 저 위대한 것을 이루고 있는 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아직 대형 철학자 나오기 전 고대 그리스의 조그만한 이오니아라는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자연은 도대체 뭐로 이루어졌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우리는 자연 철학자라 그러고 옆에다가 빨간색 이오니아 학파라 그런다. 이오니아 학파. 학파의 이름이야. 이오니아 학파. 앞으로 모든 철학을 배우면서 도대체 어느 시대에 그런 철학이 나왔고 그 시대에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나랑 같이 들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흰 분필로 세로선 하나 안으로 들어와서 자 아래다가 1번 적어주고 흰 분필로 시대를 적을 거야. 시대. BC, B.C. 이게 Before Christ라 그래서 예수 탄생 전 시기를 우리가 BC라 그래. 내가 얼마 전에 그 이지영 오피셜이라는 유튜브에 드디어 인문학이라는 시리즈를 올렸는데 그 내 친구 동네 친구 강남이라는 분과 같이 1편을 찍었어. 이제 말 그대로 인문학 예능 같은 형태의 약간 교양 예능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AD, BC를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내가 엘리베이터로 설명을 했어. 1층,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AD 1세기 예수 탄생 후. 왜 이 AD가 예수 탄생 후냐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D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어? 21세기에 살고 있지. 지금 우리가 몇 년인데? 2024
4년에 지금 인간 개강하고 있으니까, 현강 개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세기가 100년이니까 나누면 20세기여야 되는데 왜 21세기야? 그 이유가 옛날 사람들은 0이라는 숫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 없이 1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0을 빼고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려갈 때도 비포 크라이스트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BC 1세기로 내려가는 거지. 지하 1층, 2층, 3층, 4층 내려가듯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그럼 얘들아, BC 6세기랑 BC 5세기 중에 뭐가 더 옛날 사람이야? BC 6세기가 더 옛날 사람들인 거지.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철기 보급을 BC 5세기 정도부터 철기 보급이 되거든. 철기 보급이 되면 철제 농기구도 생기고 철제 무기도 생기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도 커지는데 아직 철기 보급 전에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좀 약했었어. 그때가 BC 6세기야. BC 6세기. 인간의 계속 흰 분필이야. 자연 지배력. 약함.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약한 시기.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약한 시기. 이때 이 자연 철학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였냐면, 자, 동그라미 2번 관심사. 흰 분필 동그라미 2번 관심사. 자연 만물이 도대체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궁금해했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아르케라 그랬어. 아르케. 노란 분필 아르케. 노란 분필로 아르케. 아르케라는 단어는 수능 문제로는 나온 적은 없어. 왜냐하면 단독 문제로 안 나오는 주제고 선지로만 나오는 주제라. 하지만 그 아르케가 뭐냐? 도대체 자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자연을 이루고 있는 건 물일까? 불일까? 아니면 원자일까? 자연을 뭘로 구성했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라 요게 흰 분필로 괄호 열고 만물의 구성 요소야. 만물의 구성 요소. 만물의 구성 요소가 뭘까 너무 궁금해했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었는데, 자, 동그라미 3번 대표 학자. 이때 나온 학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알려주기는 할 건데 그런 학자들이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면 돼서 흰 분필로 적을 거야. 암기사항은 아니거든. 이때 자연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던 학자가 있었고, 자연 만물은 불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학자가 있었어. 학자 이름은 흰색으로 적을게. 옆에다가 탈레스. 탈레스 괄호 열고 물. 탈레스라는 학자는 아르케가 물이라고 얘기했고, 자, 역시 흰 분필로 컴마한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불.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너희 어차피 옆에 좀 더 공간 남지, 그치? 너무 큼직하게 쓰지 않는다면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야. 혹시 너네 삼각형 할 때 A, B, C의 관계와 관련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이거 무슨 정리라고 배웠어? 피타고라스가 바로 이오니아 학파의 철학자예요. 피타고라스가 철학자예요? 수학자잖아요. 그때는 철학자가 수학자이던 시대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철학도 하고 수학도 했던 거야. 그 사람은 왜 그런 공식을 만들었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르케가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 게 숫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옆에 노란색으로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구성 요소가 괄호 열고 숫자라고 생각했다고. 숫자. 이 세상 모든 건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규칙을 알아보려면 수학을 공부해야지만 이 세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이 학자들 말고 우리가 자연 철학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대표 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학자가 시마야. 여기 동그라미 4번에 흰 분필로 동그라미 4번. 중요 고난도. 중요 고난도라고 딱 적을게. 자연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진짜 딱 한 명만 외워야 된다면 이제 자연 철학 전체를 다 까먹어도 되는데, 자연 철학이 고대 그리스의 조그만 이오니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아르케가 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학자는 끝까지 외워야 돼.
너네 만물의 구성 요소가 원자라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의 과학적 상식에 전혀 어긋나지 않지. 이미 BC 6세기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몇 세기 전이냐면 저기로 2000년을 가야 되고 다시 거기서 600년을 가야 되는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 한 600년 전쯤에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모크리토스야. 빨간색으로 적을게. 데모크리토스. 과학에서도 나오는 학자야. 데모크리토스. 이 데모크리토스도 똑같은 이오니아학파의 자연철학자인데 이 학자가 얘기하기로 이 세상 만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자 노란 분필로 너희는 파란색 괄호 열고 원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건 원자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아니 만물이 원자로 구성돼 있으면 우리 몸도 원자로 구성된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맞잖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럼 우리 몸에 육체도 원자고 정신도 원자야? 라는 생각으로 간 거지. 우리의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 그럼 우리가 죽으면 그 원자는 어떻게 돼? 막 이런 궁금증까지도 이어지게 됐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걸 물질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하다못해 정신과 영혼과 신까지도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철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오직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고 귀신도 영혼도 저 사후세계도 다 물질로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이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직 유자에 물자를 써서 유물론이라고 불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빨간색으로 화살표하고 유물론의 시초야. 유물론의 시초인 사람이다. 자, 됐어. 자연철학은 딱 요만큼만 알면 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소피스트로 갈 거야. 노란색으로 큰 2번 소피스트. 자,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연 철학을 벗어나서 인간 철학의 선구자인 사람이야. 옆에다 흰 분필로 적을게. 인간 철학의 선구자. 인간 철학의 선구자. 아, 나 왼손잡이야. 인간 철학의 선구자.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가져온 학자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다 이렇게 부른다고.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인간으로 철학에 관심이 옮겨오게 된 이유는 철기의 보급과 관련돼 있어.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로 막 자연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고 잉여 생산물도 생긴 거야.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인간이 되게 똑똑해 보이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뭘 얻어내니까 뭐 인간 괜찮은데? 자연보다 인간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한 시대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볼게. 동그라미 1번 흰 분필 시대. 일단 흰 분필로 BC, Before Christ라 그랬지? 5세기야. 6세기보다 5세기가 더 최근에 가까운 거라는 건 너희가 엘리베이터로 내가 설명해줬고 이때부터는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강화돼. 옆에 흰 분필로 인간의 자연 지배력 강화.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강화된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왜 그러냐? 자, 흰 분필로 A, C 아래다가 세로선 맞춰서 A. 내가 설명해줬어. 이때쯤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자, 철제 농기구가 보급돼. 흰 분필로 철제 농기구 보급, 철제 농기구 보급. 너희가 알다시피 철기 시대 이전에는 뭐였는데? 청동기였잖아. 근데 청동기와 철기 중에 뭐가 더 단단해? 철기가 더 단단하니까 청동기 때는 무르고 사실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뭐 거울이나 만들어 썼을까? 뭐 비파형 동검이나 뭐 이랬을까? 사실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생산력이 강화돼. 옆에 흰 분필 역시 암기사항은 아니고 배경 지식 생산력 강화. 그 다음 뭐도 만들어지냐? 철기로 무기도 만든 거야. B. 철제 무기. 철제 무기.
철제 무기의 보급. 역시 인분필로 철제 무기의 보급.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쟁이 증가하게 돼. 전쟁의 증가. 이제 철제 무기들이 생기면서 BC 5세기에 동양, 서양 같은 시대에 다 전쟁들이 많이 나타나. 서양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이 이 시기에 그리스 지역에 나타나고, 동양에서는 BC 5세기에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권력에 철제 무기를 들고 저항하면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가 오게 돼. 동서양에 다 철기가 보급되면서 그로 인한 무기가 권력의 대변동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나타나. 그러다 보니 이때 전쟁으로 자 여기 철 아래다가 기역자,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와서 기역, 동그라미 기역을 적어볼게. 동그라미 기역.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고, 흰문필이야. 페르시아 전쟁 승리.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강대국에서 수많은 전사를 데리고 와서 고대 그리스를 공격을 했는데, 그 고대 그리스에 이제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이야. 그러니까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때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였던 아테네라는 나라의 전성기가 오게 돼. 알아두면 도움이 돼서 적어볼게. 옆에 아테네 전성기.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다 흰색으로 적으니까 암기사항은 아닌데 왜 배경 지식을 배워왔냐? 이때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이유를 설명해주기 위해서야.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뭐 엄청난 이런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잘 나가던 것도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역할했던 사람들이 보병들이었대. 보병이 뭐냐면 이제 기마병과 좀 달리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에 아주 큰 기여를 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때 뭐가 발달하냐면, 노란색 이건 외워야 돼. 자, 동그라미 니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돼.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전쟁에 이기는데 수많은 평범한 아테네 시민들이 기여하게 되었고, 그 아테네 시민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큰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의 전리품들과 각종 금은보와 포로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아테네가 되게 잘 나갈 때,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아테네에서 민주적 분위기로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유명인이 돼서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테네를 지배하게 돼. 그래서 옆에다가 역시 흰문필로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는, 출세와 성공 지향.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게 된다. 자, 요런 시대적 배경을 먼저 배웠고, 그럼 소피스트가 누구냐?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자. 그러니까 앞에 1번, 2번 할 때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적으면 돼. 동그라미 2번. 일단 소피스트가 뭔지 먼저 얘기해주면 어원부터 얘기해줄게. 어원. 소피아로부터 왔어. S-O-P-H-I-A. 소피아로부터 왔어. 고대 그리스어로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는 말이야. 지혜 플러스 IST. 요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뒤에 붙이던 말이었고, 소피스트는 소피아 플러스 IST가 붙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요것만 외우면 돼. 빨간색으로 화살표하고 현자. 현명한 자를 뜻하는 말이야. 현명한 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소피스트의 직업은 동그라미 3번 직업. 이들의 직업은 출세와 성공을 도와주는
강사, 스타 강사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강사라는 표현 말고 빨간색으로 교사라고 적어줄 건데, 교사. 소피스트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교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 말이고, 이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이 민주주의 속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가르쳤단 말이야. 따라서 흰 분필로 가르친 과목을 적을 건데, 자, 괄호 열고 출세술, 컴마 성공술, 컴마 웅변술, 컴마 변론술,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변호하는 기술이야. 변론술. 역시 암기사항은 아니라 흰문필로 적었어. 출세술, 성공술, 웅변술, 변론술을 가르치는 직업적 교사였다고 생각하면 돼. 잘 나가는 스타 강사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가장 대표적인 학자를 좀 설명해 줄 건데, 동그라미 4번 대표 학자. 소피스트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야. 나는 사실 옛날에 이 서양 철학의 학자들 공부하면서 포켓몬의 고라파덕, 막 그런 이제 캐릭터 이름이 좀 떠올랐는데, 약간 서양 학자들은 학자 이름이 까다롭고 동양은 학자 이름이 단순한 대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한자어라서 좀 까다로워. 그래서 이름만 좀 극복하면 돼. 빨간색으로 먼저 A, 대 아래다가 A,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가 여기 있는 소피스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서 여기다가 조그만 별표 하나 학자 옆에다 빨간색으로 마저 할 거야. 이 프로타고라스가 했던 말도 유명해서 노란색으로 옆에다 적을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말이거든. 맨 앞에 앉으면 마이크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도 앞에 마이크 주는 게 싫으면 이름이 뭐야? 김민선. 민선이 가장 이상형이 누구야? 아이돌로 대답해줘도 돼. 엔하이픈의 김선우. 선우. 자, 엔하이픈의 김선우. 혹시 보컬, 드럼 뭐야? 자, 혹시 한 명만 더 물어볼게. 혹시 이상형이 있을까? 차은우. 차은우. 다른 사이트 광고 모델이시던데. 이투스도 와주세요. 자, 차은우가 무슨 트로? 아스트로. 아니 근데 다 엄청 멋지고 잘생긴 분들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상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쫓아다니던 오빠가 있었는데 키가 168에 몸무게가 88이었는데 내 키가 166이거든. 몸무게는 그때 당시에 48이었으니까 나는 이 오빠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곰돌이 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뱃살이 이렇게 동그란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첫눈에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저 사람을 안으면 내 팔이 서로 안 닿겠지? 그런 느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이 있고 이렇게 목이 있는데 목이 살에 파묻혀서 이렇게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내가 내 이상형이다. 찾았다 내 이상형 해가지고 고백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사귀게 됐거든.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나 남자친구 생겼다고 숙대 다니는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대. 그래서 나 와서 보여줄 테니까 남자친구 소개해줄 테니까 서울대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같이 만난 내 친구가 지영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왜? 너무 멋있잖아. 나 원래 곰돌이 푸, 하리보 젤리, 그 다음에 이웃집 토토로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완전 딱 토토로의 인간화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게 척도가 기준이야.
누가 아름답고 누가 못생겼고 누가 멋진 사람이고 누가 안 멋진 사람이고의 판단 기준은 각자가 하면 된다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김선우와 차은우가 이상형이고 누군가에게는 곰돌이 푸 같은 하리보 젤리가 이상형인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 사람마다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인간이고 그 개별적인 인간이 진리 판단의 기준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 아래다가 기역으로 푸 아래다가 기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적을 거야. 개별 인간은 선악 판단의 기준. 개별 인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아름다움의 기준, 자기의 추함의 기준, 자기의 멋짐의 기준이 다 따로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의 기준이 다 따로 있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 이 프로타고라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다가 니은으로 흰 분필 진리는 여기서부터 노란색. 사람마다 다르대. 그럼 잘 봐. 사람마다 다르면 진리가 객관적 진리겠어? 주관적 진리겠어? 그렇지. 그래서 옆에다 노란색으로 주관적 이고 자 그리고 사람마다 진리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선한지의 기준이 다르다면 이게 보편적인 거야? 개별적인 거야? 개별적인 거야. 옆에다 개별적 인 것 진리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프로타고라스야. 두 번째 학자로 갈 건데 두 번째 학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B 빨간색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학자 B 트라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도 무조건 암기할 내용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불러. 노란 분필로 너희는 파란색 정의란 강자의 이익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생각해보면 힘 있는 놈이 우기면 그게 옳은 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많이 봐온 것 같아. 내가 휴관 기간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에 중학생들이 앉아 있었어. 그 중학생들한테 그냥 애들 질문이 오길래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 너희 생각해봐. 2,000명의 중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중1 정도 된 애들이. 그리고 Q&A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어. 중1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선한 사람이 승승장구예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중1이면 엄청 귀엽고 진짜 뭐 입시에 때묻지 않은 애들이잖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애들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악한 사람. 오, 진짜 1초도 지나지 않아서 2,000명이 동시에 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순간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야. 선생님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세상이 악한 사람만 떵떵거리고 악한 사람만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만들어줘서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세상은 선한 사람이 이기고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로 살아가면 잘 사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애들이 멋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왜 애들이 악이 지배한다라고 대답했을까가 이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힘센 놈이 우기면 정의가 되는 세상. 힘 없는 놈은 무조건 손해보는 세상.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이야. 문제는 이 강자가 시대마다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는 게 문제지. 따라서 트라시마코스도 프로타고라스랑 닮아 있는 게 있어.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마다 진리의 기준이 달라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한 거냐면 어느 사람이 지배자,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 정의도 달라져요를 말하고 싶었던 거지. 따라서 기억, 흰 필로 정의는 누가 국가의 지배자인가 에 달려 있음.
정의는 누가 국가의 지배자인가에 달려있음. 즉 정의랑 강자의 이익이면 다른 말로 하면 피지배자의 이익이 되는 건 부정의한 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실제로 니은 피지배자의 이익은 요거는 부정의한 거야.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정의로운 거, 강자에게 손해가 되는 건 부정의한 거, 피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 부정의한 거, 피지배자의 손해가 정의로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역시 달라지는 거야. 세 번째 학자로 가자. C 빨간색. 고르기아스. 워낙 중요한 학자. 고르기아스 빨간색. 고르기아스 암기해야 돼. 이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그거 그대로 적을게. 노란 분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적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이 사람의 문장을 기출문제에서 만나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만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남에게 전해줄 수 없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거든.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볼게. 이 사람들 다들 한패거든. 다 소피스트야 어차피. 어떻게 하면 고대 그리스의 그 전성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야, 너 성공하려면 네가 네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네가 강자가 돼야 돼. 이런 흐름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너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옳고 네가 그르다고 생각할 거야. 거기까지 괜찮아? 그 이제 고르기아스는 그걸 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쟤는 쟤가 옳다 그러고 얘는 얘가 옳다 그러고 쟤는 쟤가 옳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 진리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진리와 이 사람의 진리와 이 사람의 진리가 다 다른데 진리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진리가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저 사람의 진리가 아니니까 이거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앞에 있는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 흰문필,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야. 진리 자체 의심.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 이런 사람이고 진리 자체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와 쟤의 진리가 다른데 그럼 뭐가 진리야? 진리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나온 거야. 야, 진리라는 건 없어. 네가 말하는 거랑 얘가 말하는 게 달라. 마치 그런 거지. 뭐 사랑이라는 건 없어.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1년짜리인데 얘가 생각하는 사랑은 10년짜리야. 원래부터 사랑이 없으니까 합의된 게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의 기준을 이 사람한테 가르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조금 어렵게 철학 용어로 니은 노란색 회의주의라 그래. 회의주의. 회의주의라는 단어는 오늘 유물론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야. 회의. 나 잘 살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어. 나 주말인데 연말인데 데이트할 사람도 없고 썸남도 없고 나 이렇게 또 올해도 솔로고 내년에도 솔로일 것 같고 내가 바쁘고 돈만 벌면 뭐하고 유명한 스타 강사는 뭐해 외로운데 나 잘 살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어. 이런 거 어떤 느낌이야? 뭔가 시니컬하지, 뭔가 좀 어둡지, 뭔가 좀 부정하고 있지. 이게 뭐냐면 이 회의주의 자체가 진리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의심스러워. 진리를 의심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거라서 옆에 흰문필 진리 부정. 방금 얘기한 건 내가 회의주의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나는 실제로 내 머릿속에 생각은 이래. 연애를 왜 해야 돼? 썸남이 왜 필요해? 나 혼자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돈도 많고? 즐거운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낙관적인 거고 회의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거지. 뭔가 회의주의는 어두워. 뭔가 네거티브해. 그런 느낌이야. 진리? 그따위 게 어딨어. 네가 말하는 진리? 남한테 설득할 수 있어? 못하잖아. 때려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 사람 고르기아스야. 이름은 고라파덕같이 생겨가지고. 자, D. 빨간색. 마지막 학자야. 오늘 학자 왜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 칼리클레스. 칼리클레스.
이름은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은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 노란색으로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거다. 마치 이런 거지. 소피스트들이 교사였잖아.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였단 말이야.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각자 발언을 하는 거야. 거기에 나가서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야.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프로타고라스. 자, 강자가 되면 된다. 강자가 되면 그게 정의의 기준이다. 트라시마코스. 야, 그냥 살아. 진리가 어딨어. 이게 고르기아스. 4번이 이 사람 뭐냐면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네 식욕, 네 수면욕, 네 흥욕 충족하고 살아. 요게 이제 칼리크레스야. 그게 옳은 거고 도덕이고 그게 진리야. 이렇게 네가 많이 먹고 네가 많이 자고 네가 많이 즐기는 게 진리야. 이게 칼리클레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래서 내린 결론. 이 사람들의 동그라미 5번 흰문필. 결론만 적으면 끝나거든. 결론. 이 사람들의 진리관. 동그라미 5번 진리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빨간색으로 감각 경험 계열의 학자들이야. 감각, 중간점 경험 계열. 감각 경험 계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식욕, 내 수면욕, 내 성욕 같은 이런 어떤 욕망의 충족,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경험, 내가 더 맛있는 걸 먹는 감각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괄호 열고 흰문필로 감각적 유용성, 감각적 유용성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용성은 쓸모 있음이라는 단어를 철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내게 쓸모 있는 좋은 감각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맛있고 내가 잘 자고 이렇게 나에게 쓸모 있는 감각적 충족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볼 때 아름다움은 뭐냐? 내 눈이 즐거운 거. 그리고 트라시마코스가 볼 때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할 때 그 강자는 뭐냐? 내가 강자가 되어서 권력욕을 충족하면 그게 곧 옳은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감각적 욕망 같은 걸 강조하는 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A 얘네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 X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객관적 X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영구불변 X 얘네의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B 노란색 절대적의 반대말이 뭘까? 상대적. 그렇지. 오케이. 상대적이고 상대적고 객관적의 반대말이 뭘까? 주관적이야. 맞아. 주관적이고 오. 자, 영구불변의 반대말이 뭘까? 가변적. 오, 오케이. 가변적 진리야. 얘네가 주장하는 건 상대적, 주관적, 가변적 진리야. 뒤에 진리라는 단어로 설명해줘. 마치 이런 거지. 내가 곰돌이 푸 같은 남자를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따라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체였다.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몸무게가 7kg 빠지고 거의 일주일 이상 아무 밥도 먹지 못했어. 이상형한테 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점점 삐쩍삐쩍 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뇌 이상형인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 강동원 같이 생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치자. 그럼 내 이상형이 바뀐 거잖아. 바뀐 거면 내가 생각했던 진리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영원한 기준이 아니라 변해갈 수 있는 기준인 거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 자, 이제 동그라미 6번 마지막 줄이어야 돼. 동그라미 6번 의. 자,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기여로서 노란색으로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게 돼.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 자,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왜?
내가 맞다, 내가 그르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됐고 괄호 열고 흰 분필 토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자, 크게 한번 흐름만 볼게. 나 보고 대답해봐. 내가 OT부터 수업까지 쭉 쉬지 않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수업했는데 너희 되게 잘 따라와줬어. 일단 대답해봐. 윤리와 사상은 크게 몇 파트로 나뉘어져? 3파트. 제일 첫 번째가 서양, 그 다음이 동양, 그 다음 무슨 올로기? 이데올로기. 자, 서양은 다시 몇 개의 시대로 나뉘어져? 4개. 뭐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자, 고대는 다시 2개의 시대로 나뉘어져. 고대의 2개의 시대는 무슨 스와 무슨 즘? 그리스와 헬레니즘. 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첫 번째 학자를 배웠어. 바로 인간의 관심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있었던 학자 먼저 배웠거든. 그게 무슨 철학? 자연 철학. 자, 천천히 여기서부터 배우자. 자, 자연 철학은 무슨 학파라고 부르기도 해? 이오니아 학파라고 부르기도 해. 이오니아 학파에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색깔 봐봐. 2명만 외우면 되거든. 자,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만물의 구성 요소를 무슨 캐라 그러고 아르케라 그러고 이 아르케에 대해서 누구는 물, 누구는 불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이 누구? 피타고라스. 그 피타고라스 원리 그 사람 맞고. 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숫자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야. 자, 모든 게 원자라는 쪼갤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서 인간의 영혼도 신도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만든 창시자야. 무슨 론? 유물론. 오직 물질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유물론의 시초가 된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같이 외워보자. 자, BC 6세기에 인간의 자연 지배력이 약할 때는 무슨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의 대표 학파는 무슨 학파? 이오니아 학파. 이오니아 학파의 관심사는 만물의 구성 요소인 무슨 캐? 아르케야. 2명만 알면 돼. 숫자라고 얘기한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자, 원자라고 얘기한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자, 이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을 무슨 론의 시초라 그래? 유물론의 시초라 그래. 오직 세상 만물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 자, 그 다음 인간 철학의 선구자 무슨 스트? 소피스트. 저쪽에 적혀 있지만 소피아는 무슨 뜻이고? 지혜라는 뜻이고 IST는 사람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자. 이거 기억나니? 자, 소피스트 여긴 안 외워도 돼. 흰 분필 다 안 외워도 돼. 대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데 보병이 기여함으로써 무슨 주의가 발달해? 민주주의가 발달해. 자, 이들은 소피아 플러스 IST라 그래서 줄여서 무슨 자? 현자라 그래. 자, 직업은 출세술, 성공술, 운병술, 변론술을 가르치는 뭐다? 교사. 자, 대표학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무슨 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정의랑 강자의 이기다. 무슨 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고르기아스. 자, 고르기아스는 진리를 부정하는 무슨 주의자? 회의주의자.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 같아요. 무슨 클래스? 칼리 클래스. 이들 모두 이성을 중시해? 감각을 중시해? 감각을 중시하고 따라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무슨 적 진리? 상대적 진리.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 영구불변이 아니라 무슨 적 진리? 가변적 진리. 나의 이상형이 바뀐 거 얘기했었지. 이들이 각자 옳다고 하는 걸 토론함으로써 무슨 주의 발달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다. 천천히 다시 갈게. 자, BC 6세기에 무슨 철학? 자연 철학. 자연 철학에 대비되는 소피스트의 철학은 무슨 철학? 인간 철학. 이렇게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자연 철학의 무슨 학파? 이오니아 학파. 관심사. 만물의 구성 요소인 무슨 캐? 아르케. 2명만 외우면 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랑. 원자는 무슨 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이번에는 이름에 힌트를 조금 더 지울게. 자, 무슨 논의 시초? 유물론. 자, 인간 철학의 선구자 누구? 소피스트. 소피스트에서 외울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 무슨 주의 발달하는 시대? 민주주의 발달의 시대. 어원은 소피아 플러스 IST라 그래서 줄여서 현자. 직업은 뭐야? 교사. 대표학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무슨 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자꾸 말해봐야 돼. 자, 정의랑 강자의 이기다. 무슨 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 자, 그 다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기아스? 고르기아스. 자, 그 다음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다. 무슨 클래스? 칼리 클래스야. 자, 진리는 이성을 중시해? 감각을 중시해? 감각. 자, 따라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영구불변이 아니라 가변적. 역시 무슨 주의와 관련되고? 민주주의와 관련되고. 디테일 조금만 더 잡자. 한 번만 더 복습하고 쉴 거야. 자, BC 6세기 무슨 철학? 자연 철학. 대비되는 말이 무슨 철학? 인간 철학. 자, 자연 철학의 대표 학파? 이오니아 학파. 구성 요소, 만물의 구성 요소를 아르케. 자, 아르케가 숫자라고 보면
피타고라스. 오케이. 원자라고 보면 데모크리토스. 자, 무슨 론? 유물론이야. 자, 인간 철학의 선구자 무슨 스트? 소피스트. 무슨 주의 발달 시대? 민주주의 발달 시대에. 자, 어원 무슨 자? 현자. 직업 무슨 사? 교사. 대표학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정의랑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 좋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르기아스. 덕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거다. 칼리클레스. 여기서 외워야 될 건 회의주의 정도만 외우면 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건 진리가 의심스럽다는 거니까 무슨 주의? 회의주의다. 자, 절대 반대말 상대. 객관의 반대말 주관. 영구불변의 반대말 가변적이야.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고. 자, 이대로 10분 쉬었다가 다 지우고도 기억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10분 후에 보자.